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간 돈 거래는 조심하고 계시나요? 저는 워낙 의심이 많은 성향이라 일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제 주위에서도 돈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시댁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수상한 제안이 들어오면 조심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4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큰 욕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제 남편도 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차근차근 하지만 탄탄하게 준비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미정아, 나야. 잘 지내지? 당연하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하기 힘들겠다. 그치? 어때? 말도 마. 진짜 장난 아니야. 매일매일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아니? 너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라 좋겠다. 뭐 그래봐야 쥐꼬리만한 월급인데 너처럼 사업하는 것이 더 좋지. 그래도 너희 남편이랑 너는 정말 잘 만났어. 우리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야. 기집애. 너 처녀 때는 그렇게 결혼 안 하고 싶다고 난리더니 기어코에서 잘 사는 거 보니까 좋잖아. 그치, 그랬지. 그때는 왜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는지 몰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시댁 식구들과의 트러블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인데요. 친구 중 한 명도 일찍 결혼했다가 남편이 시댁 빚 보증을 잘못 써주는 바람에 이혼을 한 경우도 있었고, 친정집도 엄마가 외할아버지 빚을 뒤집어 쓰게 되어서 고생을 했었어요.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런 일 때문이고요. 그나저나 너희 집 빚은 좀 어때? 올해로 다 갚은 건가? 응, 5월 달에 마무리하고 지금은 그대로 좀 나아졌어. 정말 잘 됐다. 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엄마도 고생이 많았지 뭐. 남편도 많이 도와줬어. 니네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겠어? 그나저나 시댁하고는 요즘 잘 지내는 거야? 다들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지 뭐. 너도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저희 남편은 어머니를 정말 아끼는 효자예요. 저도 그런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동요되어서 결혼을 결심하기도 했는데, 자기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은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대요. 글쎄 밤중에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3시간 동안 밖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동생하고 같이 가난했을 시절 집을 짓느라고 고생 좀 했나 봐요.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자라준 아들들 덕분에 화목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꼭 입맛에 맞는 게 있으면 시모에게 가서 먹여주곤 했는데요. 시모는 티는 안 냈지만 그걸 엄청 좋아했어요. 엄마, 이거 좋아하시는 고등어 회 사왔어요. 한번 드셔봐. 뭘 이런 걸 다 사와 그래, 참. 엄마, 그러지 말고 얼른 드셔봐. 이거 빨리 안 먹으면 다 상하니까.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밖에 없지 그래. 고맙다, 고마워. 저희 남편은 3남매 중에 장남이고 어릴 적부터 큰 사고 치지 않고 묵묵하게 자라왔다고 해요. 서방님도 그런 형을 따라서 착실하고 성실하게 컸는데 20대 중반에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건사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전국 팔도를 돌아다녀야 해서 거의 집에 있는 일이 없었죠. 아이고, 그나저나 둘째 이놈은 집에 전화 한 통을 안 하니까 살았는가 죽었는가 몰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드셔.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여보세요? 형,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운전 중. 문수야, 운전 조심하고. 요즘 고속도로에서 사고 많이 나더라. 형, 누구랑 있어? 엄마? 야, 너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래. 뭘 그렇게 일에 빠져서 산다고.
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 집에도 찾아가고 했어야 하는데. 조만간 맛있는 거 싸들고 찾아갈게. 응? 됐다. 몸만 와도 좋다. 조심히 운전하고. 네, 알았어요. 조만간 봬요. 자식들이 순한 이유가 시어머니 성격 때문도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아버님을 사고로 잃고 삼남매를 키우려 하다 보니 하나하나 이기적이고 모든 것이 본인 이득으로 돌아올 만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고집스럽게 살아오셨죠. 얼마나 억센 분이시냐면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요. 저 집 아줌마는 시장에서 콩나물 500원도 아까워서 기어코 깎아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덜 싱싱한 부분이 있으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안 사겠대? 손으로 다 주물럭거리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이 가격도 많이 저렴한 건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고약한 노인네. 뭘 저걸 깎는다고 처야단을 피우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진짜 성격 장난 아니구만.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저 할머니 모르면 간첩일걸? 노인당에서도 시어머니가 등장하면 조용해질 정도로 기가 세고 억척스러운 분이에요. 제가 처음 남편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며 봤을 때는 깐깐하게 하나하나 따지더니 제 직업이 교사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온화하게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정년이 보장된 능력 있는 여자라는 인상이 자리가 잡혔나 보죠. 그래, 잘 왔어요. 어서 앉아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우리 아들 제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사람인데 또 결혼을 시키려니까 영 아깝고 하더라고.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그런지 싶은데 아무한테나 줄 수 있어야지. 네, 그러실 것 같으셔요. 워낙 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래. 그래서 저도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라고 하길래 긴장도 좀 하고 기대도 좀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네, 살아계시고요. 지금 타지에 살고 계셔서 한 번씩만 뵙고 있어요. 그래요. 뭐 아직 일은 하고 계시고? 아,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요. 다 퇴직하셨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무슨? 가게가 요즘 잘 안 되는 추세이기도 하고. 동네 속옷가게 운영 중이세요. 엄마가 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다지 돈을 많이 벌지는 않으시겠네요. 결혼하고 하면 우리 아들한테 손 벌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교사라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 도와드려도 제가 도와드리죠. 아, 교사예요? 어머나, 이런 인재가 우리 집에 왔다니. 저는 또 말을 안 해줬으면 못 알아볼 뻔했네. 아유, 반가워요, 어머. 시모는 그 뒤로부터는 저를 어느 정도 대접을 해줬어요. 동서는 저보다 일찍 결혼을 해서 이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었죠. 원래 동서는 치킨집, 피자집 같은 곳에서 알바를 하다가 결혼을 한 터라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보니 애매하게 집안일만 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시집을 가니까 시모가 엄청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동서도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죠. 첫째는 우리 집의 복덩이다. 들어오니까 기운이 밝아지면서 엄청 좋지 않냐. 요즘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며 이리저리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너 이거 하나 간을 딱딱 못 맞춰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그러니? 정말 답답해서 원참. 죄송해요, 어머니. 제 입맛에는 맞았는데 어머니 입맛에는 안 맞으신. 뭔 네 입맛 내 입맛? 그거 따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싱거운데 무슨 맛 잘하는 거야? 제가 잘 해보려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같이 음식 만들었던 거라서 동서가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잘 맞췄어야 하는데. 얘 첫째야.
너는 편을 들 걸 들어라. 너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음식이고 뭐고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집에만 있는 애 아니니? 당연히 음식 정도는 잘해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작은 애, 너도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 집에만 있으면서 음식도 못하는 너를 답답하게 여겨야지. 네, 알겠습니다. 동서는 저랑 동갑이라 따로 있을 때 형님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민서 씨 아니면 호칭을 부르지를 않더라고요. 조금 더 친해지면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 하고 있었죠. 아, 짜증나 정말. 민서 씨, 저럴 때는 그냥 도와주지 마요. 알아서 그냥 대꾸 할 테니까. 아니, 그래도 동서 혼자 끙끙대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야지. 됐어요. 그게 더 비참해지니까. 그냥 아무런 소리 하지 말고 잠자코 계시라고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아, 모르겠고 저는 갑니다. 동서는 감정이 욱해선 금방 가버렸고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화를 해야겠다 생각했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서랑 같은 반이었어서 이리저리 정보를 잘 알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듣기로는 동서가 승부욕도 강하고 질투심도 많아서 뭐든 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공부는 못했지만 항상 반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얘, 걔 장난 아니야 성격. 너희 집에서 그렇게 지낼 정도면 진짜 기가 많이 죽었나 보다. 참. 그러게, 그 정도였으면 워낙 잘 놀았을 텐데. 우리 시모 기가 워낙 세야지. 그리고 웬만한 걸로 트집을 잡아야 넘어가지. 아이고. 야, 둘이 잘 만난 거네 뭐. 네가 사이에서 좀 괴롭긴 하겠다. 걔 자존심도 세서 절대 너한테 형님 소리 안 할걸?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둘째 명절날이 되었어요.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는데요. 어머니, 제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얼른 요리할게요. 아이고, 그래. 나 혼자 하느라고 아주 뼈가 빠지는 줄 알았다. 네? 동서는 아직 안 왔어요? 혼자 이 많은 걸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도 마라. 얼마나 대드는지 내가 기가 차서 원. 먼저 와서 음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서가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어제 같이 장을 보다가 시모가 또 너는 집에만 있는 애가 왜 이렇게 굼뜨냐? 너희 형님 봐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너는 집안일만 하는데 이런 일 하나 혼자 착착 못해? 하면서 엄청 뭐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장을 볼 거면 항목을 딱딱 써와서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뭘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게 왜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정말. 비슷한 게 있었나 싶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니, 곧 있으면 애들 오고 저녁도 차려야 하는데 너 때문에 시간을 다 버린 거 아니냐? 너희 형님 와서 쫄쫄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여튼 머리가 안 좋으면 손발이 고생을 해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제사를 지내든 장사를 지내든 알아서 하세요. 비교질에 지친 동서는 울면서 장 보다가 짐을 던져버리고 가버렸고 명절에도 안 오는 거였죠. 거의 이혼 직전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고 집안은 거의 살얼음판이었어요. 시어머니 성격도 장난이 아닌데 동서도 만만치 않게 부딪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둘의 문제로 두려고 했죠.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 며느리 복도 없다더니 이게 무슨 말년의 날벼락이야? 저런 것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내가 아들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나?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서방님이 밤늦게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 애들 엄마도 속이 상해서 그런 걸 거야. 엄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마음 너무 상하지 말고 풀어요. 응? 내가 더 잘할게. 네가 무슨 죄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평안하다는 말이 딱 맞네 그래. 시모는 한탄을 하면서 내가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속이 탈 것 같은 서방님은 제가 더 잘할게요. 지금은 감정이 상해서 그럴 거라고 하며 시모를 달랬어요. 며칠 지나면 얼굴을 비출 것 같던 동서는 3년 동안이나 안 보였어요. 저도 문자나 전화를 남겼고 한번 보자고 남편 통해서도 말을 했는데 서방님은 극구 거절하더라고요. 그래도 동서 마음을 빨리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동생이 워낙 싫어하니까 둘이서 오간 대화도 있을 거고 우리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까봐 무서워서 일단 좀 지켜보자고. 저거 그냥 두면 감정의 골만 쌓일 것 같은데? 걱정이야. 그래도 재수 씨가 워낙 성격이 좋은 편이니까 빨리 풀리겠지. 동생 전화를 해봤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나서면 독약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 서방님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미안하네. 서로 사이도 안 좋아서 민망하다고 하면서 상황이 좋아지면 기약하자고 하는 말에 저도 아무 말 없이 걱정만 하고 살았죠. 그 사이에 아이도 하나 낳게 되고 몸조리를 하고 있었고 서방님은 사업차 외국에 2년 정도 나갔다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불이 나게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누군데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지? 워낙 의심이 많은 성향이라서 안 받고 있었는데 문자로 동서예요. 통화 가능해요 라고 오더라고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건가 싶어서 그냥 답도 안 하고 가만히 뒀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문자로 형님 저예요. 전화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긴가민가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동서가 엄청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저예요. 아이고, 드디어 연락이 닿았네. 잘 지내셨어요? 아이 낳으셨다면서요? 동서 정말 맞아? 어머, 반갑다. 나야 아이 키우고 있지. 어머, 축하드려요. 어떡해요? 찾아보지도 못하고. 괜찮아. 동서, 그나저나 잘 지냈어? 나 굉장히 걱정했잖아. 몇 년간 연락도 없길래 살아있나 싶었다니까. 그럼요. 잘 지냈죠. 한번 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가능하세요? 나야 지금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 때나 상관없지. 그럼 오늘 밤에 어머님 댁으로 모일까요?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저는 보이스피싱인가 했는데 진짜 동서여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도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변해서 나타난다고? 싶어서 대꾸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밥 한 끼 사주겠다고 시댁으로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생각을 하며 그날 밤 시댁에 들렀는데 어머니랑 동서랑 딱 붙어서 거의 껴안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내가 며느리는 진짜 잘 들였다. 아이고 이런 복덩이를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서 연신 동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동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큰애 어서 와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들 다 왔네. 좋다 좋아. 동서는 제가 들어서자 엄청 웃는 얼굴로 맞이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원래 동서는 화장기도 없고 맨날 축 늘어진 옷을 입고 다니면서 굽어진 등에 눈도 퀭했었는데 이번에 본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화장도 요즘 스타일로 하고 속눈썹이나 머리도 신경 써서 만지고 옷도 명품을 입었더라고요. 어디서 저런 돈이 났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친정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했대요. 얘가 글쎄 사업 수완이 있는 애였어. 내가 못 알아봐줘서 미안하다. 집안일만 했던 게 아니더라고. 친정에서 조금 투자를 해줘서 사업을 조그맣게 했어요.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운이 좋게 성공한 거죠 뭐. 그래도 그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이고 장하다 장해. 사업을 성공했구나. 무슨 사업인데? 저는 주변에서도 사기를 당한 사례가 많았고 요즘 워낙 SNS로 가짜 화장품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의심을 했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아, 그거는 다음에 저희 사무실 구경시켜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지점장을 달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그 신도시 지구에 들어선 곳으로 이번에 이사를 간다지 뭐니? 아, 정말? 동서 많이 성공한 거구나. 거기 장난 아니게 비싸던데. 별거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 집 구경 오셔도 좋아요. 동서는 자기가 지점장이라면서 이번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건데 구경 같이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자기 생활 공유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시모는 우리 며느리 최고라며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생기니 얼마나 좋냐 하더라고요. 좀 수상한데? 저렇게까지 활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뭘 과시하고 싶은 건가? 그래. 나도 처가가 사업을 해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쉽지가 않다던데. 대출로 아파트는 산 거고? 네네. 요즘 대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영업자한테 그렇게까지 대출이 잘 나오지는 않을 텐데. 대단하네. 형님, 못 믿으시겠으면 밥 다 먹고 집 구경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 얘. 생사람 잡지 말고 구경 한번 다녀오자꾸나. 뭐, 그래요. 한번 가보죠, 뭐.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이 많았지만 시모가 너무 즐거워하니까 별로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그날 바로 동서 아파트로 놀러 갔죠. 그곳은 최근에 닦은 부지에 생긴 곳이었어요. 주변에 카페나 영화관도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더라고요. 아직 가구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하나 채울 거라며 보여주는데 서재, 드레스룸, 방 2개, 거실까지 좋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는데 방 1개가 닫혀 있더라고요. 동서, 여기는 뭐야? 왜 안 열리지? 아, 형님, 잠시만요. 만지지 마세요. 동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다른 곳을 구경하던 가족들도 한꺼번에 방 앞으로 모여왔어요. 아, 아직 꾸미는 중인데 애가 왔다 갔다 할까봐 닫아놨다는 거예요. 무슨 방이길래 그래? 보여줄 수 있잖아. 뭐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미심쩍은 것을 티내면서 물어보니까 동서가 좀 머리를 굴리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해요. 동서가 어머니를 보면서 알랑방구를 뀌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좋은 집에서 사셔야죠. 어머니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가구들 들여놓느라고 지금 꾸미고 있으니까 같이 살아요. 시모를 그렇게 싫어하던 동서가 어머니랑 같이 산다? 제 생각에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속도 모르고 시모는 말년에 너 덕분에 호강한다며 크게 웃었어요. 창문이 크게 나 있고 산도 보여서 경치도 좋아요. 어머니 창밖으로 산이 있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딱 맞는 집을 찾느라고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어머나, 내 취향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몰라? 고맙다, 고마워. 제 주변에서도 저렇게 갑자기 태도가 변한 사람들은 항상 꿍꿍이가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 몇 년 만에 나타나서는 감정이 다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시무랑 같이 살려고 한다? 이거는 생쇼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각이다 이 말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대체 저 많은 돈은 어디서 모았으며 명품을 치렁치렁 걸고 다니던데 그것들은 다 어디서 생긴 건지 궁금하더라고. 뭐 도박 같은 거 한 거 아니야? 요즘 주부 도박단도 많아. 그 정도로 머리를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잠긴 방문이 수상해. 뭔가 넣어놓고 있는 걸 거야. 아니면 시모한테 뭘 얻어내려고 그러나? 그렇잖아. 갑자기 친한 척하는 주 타겟은 시어머니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제가 보기에도 그래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시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고 물증이 없으니까 티는 안 내고 있었죠. 그런데 시무는 동서의 구슬림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들렀다가 나온 다음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다. 동서가 비즈니스로 많이 바쁘다고 하니까 첫째 네가 좀 가서 집안일 좀 도와줘라. 네? 어머니, 저 아기 보고 있어서 금방은 못 갈 것 같은데 동서가 많이 힘들대요? 그럼 일하는 게 힘들지 안 힘들어? 그리고 반찬도 좀 몇 가지 사서 해주고 사회생활하면서 바쁘면 집안을 못 챙기기도 하잖니. 너도 일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작은 애랑 손자 밥 굶기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 아니 어머니, 제가 그냥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갓난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동선의 집안일까지 해줘요. 하라면 그냥 해. 뭘 말이 이렇게 많아? 너도 도움 많이 받았잖니. 이제 너도 좀 도와주면 뭐가 덧나니? 시모는 하루아침에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아주 동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 느껴졌죠. 그렇게 하대하던 동서는 이제 공주님이 되었고 저는 완전히 하녀로 전락한 것 같더라고요. 당황스러웠지만 시모의 장단에 맞춰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 뒤에 있었던 시모 생일 때는 동서가 명품백이며 스카프를 바리바리 사들고 와서는 시모 앞에 대령을 하더라고요. 어머나,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 돈도 부족할 텐데. 너 있을 것도 없지 않니? 아이고 참, 고맙다 고마워.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한테 해주신 게 더 많죠. 항상 더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누구랑 다르게 나를 생각해주는 며느리는 하나뿐이네. 어머니, 그런 말 들으면 형님이 서운해하세요. 형님도 잘하시잖아요. 제 앞에서 저를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자니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을 수 없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니 어머니, 아무리 동서 처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제가 뭘 못해드렸어요. 어머, 얘 봐라. 대드는 것 좀 봐. 하여튼 성격이 정말 안 좋아.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어머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잘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아이고 사람 잡겠다 얘. 됐다. 너는 가서 설거지나 해라. 시모는 이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흉인 동서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가 돌아온 건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데 경우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일이야? 네? 뭐가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맞장구만 쳐주고 있었는데. 맞장구를 쳐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저렇게 말을 해도 동서는 와서 도와야 하지 않겠어? 제가 열을 이야기를 하니까 동서는 비웃듯이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 형님도 저 분리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셨잖아요. 맨날 구박당할 때 그냥 옆에서 과일이나 드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왜요?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뭐? 동서, 내가 시집 오기 전부터 무시하던 건 어머니잖아. 그걸 왜 나한테 풀어? 그리고 동서가 이야기를 주도하더만. 알겠어요, 형님. 제가 잘 해볼게요. 바빠서 이만 가봐야 해가지고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쌩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비즈니스가 있다나 뭐라나. 동서가 가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장하다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말했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경우냐. 나는 어린애도 봐야 하는데 맨날 내가 저 집안일까지 다 해야 되냐. 그리고 시모도 진짜 속도 없다. 그렇게 욕을 할 때는 언제고? 라고 하니까 순딩이 남편은 그냥 좀 우리가 참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재수 씨가 그동안 눌려 살았지 않아? 당신이 워낙 비교 대상이 되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잖아. 지금 본인이 풀려서 기운 좀 차리고 있을 때인데 기를 꺾진 말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원래 이런 거 보고서 참는 성격이 아닌데 남편이 사정사정하니 조금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눌려 살았던 것이 맞으니까 뭐 한풀이라도 하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 며칠 뒤 동서에게 연락이 오더니 갑자기 밥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지는 않았는데 또 굽신거리면서 먼저 다가오니까 마음을 풀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제가 저번에는 죄송했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했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형님께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감사는 무슨 감사야? 정말인데? 형님이 저한테 예전에 조언해 주셨던 말도 생각나고, 그리고 어머니 성격이 별로긴 하니까 저희끼리 똘똘 뭉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고맙고. 형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오늘 밤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렇게 저녁 약속을 잡고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경고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그거 왜 그러겠어? 너 투자하라고 할 거다. 분명해. 그렇게 자존심 센 애가 왜 먼저 굽히고 들어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니까 나도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언제까지나 불편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참 곤란하네.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야, 그런 말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형님 동서 사이가 좋은 게 더 이례적인 일일 거다. 끊으려면 확실하게 끊어야 돼. 그래도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 만나보고 올게. 저는 화해만 하면 나쁠 것 없다 싶어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샤브샤브를 사주면서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니 근데 요즘에 재테크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님은 그런 거 하셔요? 재테크? 그건 왜? 친구 말 맞다나 돈에 관련된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무슨 또 이상한 소리를 하려나 해서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재테크에 딱 맞는 상품을 요즘 고르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면 하시라고 수익률 300%라고 하면서 꼬시더라고요. 진짜라니까요. 이 정도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잘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에이, 근데 그런 거는 못 믿겠어. 뭐 사기도 많고 그래서. 요즘 세상에 누가 사기를 쳐요? 진짜 유명한데. 형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거면 이미 소문이 다 났을 텐데 무슨 소리지 해서 그걸로 돈을 번 거냐 하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이게 가장 좋았다고 했어요. 소문도 안 났는데 수익률이 그렇게 높다? 사기성 정보인 것 같았죠.
진짜 위험 부담 하나 없고 소규모부터 시작해도 되는 거라서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애들 아빠 허락이 떨어져야 뭘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해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그래. 근데 동서, 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진짜 마음 먹은 거야? 원래 불편해했잖아. 네, 그럼요.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고, 누가 부양해줄 사람도 없는데, 저희들이 해야죠, 뭐. 진짜 멋지다. 나는 시모 모시고 살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 워낙 까탈스러우니. 까탈스러운 건 맞죠. 그래도 뭐, 맞춰서 살아가야죠. 근데 그 방은 어떻게 꾸미고 있는 거야? 저번에 봤던 그 잠겨있던 방, 꾸미고 있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니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꽃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디자인으로 꾸며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도 하고 청결이 잘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 그래? 어머니가 꽃 디자인을 좋아하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아, 그러냐며 눈을 피하면서 말을 하길래 너무 수상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사업이 잘 되어도 몇 년 만에 그 정도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뭘로 투자를 한 건데? 알려줘. 진짜 아까 말했던 재테크로 해낸 거야? 네네. 근데 그것보다 대출 받아서 간 것이 더 크죠. 저희 친정 쪽도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자영업자에게는 대출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을 아는데 척척 돈을 만들어내는 동서가 신기할 따름이었죠. 가족 구성원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실정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정말 친정에서 저렇게 많은 돈을 줄 수가 있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티는 내지 않고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날 밤 돌아와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늘 동서가 갑자기 점심을 사겠다고 했어. 샤브샤브 사주더라니까. 그래? 잘 얻어먹었겠네. 근데 왜 그래? 아니 근데 나한테 갑자기 재테크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내 촉상 우리한테 뭔가 해보라고 권할 것 같았지. 아, 그래? 이거는 좀 불편하지 않나? 여보한테도 동서가 뭐 하자고 한 거 있어? 만에 하나 동서가 말하는 투자 절대 하지 마. 이상해. 뭔가 있어. 아니, 안 그래도 나한테도 뭘 이리저리 묻더라고. 이전에도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안 돼. 뭔가 칼바람이 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심하고 절대 돈 보내지 마. 알았지? 당연하지. 내가 뭐 허투루 돈 쓰는 사람이야? 이전부터 이상했어. 우리 둘 다 조심하자고. 며칠 뒤 동서에게 또 연락이 와서 집들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새 아파트 말하는 건가? 네, 형님 와주실 거죠? 저 진짜 기다려요. 가긴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나? 사가려고.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저희 집에도 선물 받은 거 많아요. 이따 봬요. 뭘 이렇게 자꾸 사 먹이고 사주나 싶어서 좀 의심이 되었어요. 원래 사람이 뭔가를 부탁하고 싶을 때 그 전에 엄청 잘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 한다고 하길래 2시간 전에 미리 가서 도우려고 했는데 시무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동서는 어디 장을 보러 나간 것 같더라고요. 시무 혼자서 음식을 차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길래 같이 도우려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시무 반응이 가관이었죠. 어머니, 와 계셨어요? 제가 더 빨리 올 걸 그랬네요. 왜 이제 와? 너는 뭐 이 집안 사람이 아닌 거야?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무가 화가 났는지 제 얼굴에 행주를 확 던지는 거예요. 아니, 30분 전에 온 것도 아니고 2시간 전에 온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했죠. 이게 어디서 늦게 와놓고 말대꾸야? 우리 집에 이런 여자가 없었는데 많이 배워서 지금 날 가르치려 하는 건가? 아니 어머니, 저도 돕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식모예요? 도대체 며느리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배웠다고 따박따박 대드는 것 보소. 네가 지금 돈 좀 번다고 집안 어른인 줄 알아? 예쁘다 예쁘다 했더니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못돼 먹었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냐고요. 도우려고 이렇게 빨리 온 건데. 시어미가 혼내면 예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밥이나 차려. 네 동서는 집안 살림에 한 푼이라도 도움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가 한 건 뭐냐? 네? 제가 밥 차리는 기계도 아니고. 이때 뭔가 느낌이 싸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리도 동서를 의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아마도 사업을 제안한 것 같았어요. 자꾸 돈돈거리니까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말을 했죠. 어머니, 근데 설마 동서가 뭐 하자고 돈 달라고 한 거 없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돈을 주면 뭐 어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 진짜 투자하셨어요? 똑바로 말해주세요. 불길한 느낌에 따지고 있는데 주차를 마친 남편이 올라왔어요. 이전에도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걸 보고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시모는 또 아들이라면 꿈뻑 죽으니까 태세가 바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됐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뭐가 그리 말이 많아? 그만하고 빨리 밥이나 차려. 얼마를 주셨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 돈 줬어? 아니 무슨 돈을 줬다고 그래 자꾸?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집 빚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모아둔 돈 다 준 거 아니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 줬어요? 말해보세요. 뭔 돈을 줘? 그리고 줬으면 네가 어쩔 건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니들이 돈을 갖다 줘 본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뭐? 뭘 책임져 주는데 뭘?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노후 자금을 어디다가 갖다 바친 거야? 수익률 300% 아이템이 있다고 하지 않니?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릴 입장도 아니고.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아직도 모르겠어요? 남편은 화가 났는지 갑자기 창고로 가더니 공구함을 가져왔어요. 저는 뭘 때려 부수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긴장했죠. 그리고는 잠겨있던 방문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안 되겠는지 쾅쾅 문을 힘껏 밀더라고요. 시모는 당황해서 선체로 그 자리에 있었고 이내 쾅쾅 하고 문이 열렸죠. 저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시모는 얼굴이 질려서는 소리를 질렀는데요. 아니 이게 다 뭐야? 거기에는 상자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제가 SNS를 통해서 보던 그 다단계 회사 제품이었어요. 지점장이니 뭐니 할 때부터 알아봤었는데 다단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시모는 뒷목을 잡으면서 내 돈 외쳤고 그때 동서가 들어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방을 함부로 여시냐? 문을 힘으로 여신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동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남편을 밀치고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는데요. 시모가 일어나서 동서 머리채를 잡고 이야기했죠. 야 이거사, 내 돈 내놔 이 나쁜 거사. 너 무슨 사업한다는 게 이런 거였냐? 다단계야? 내 돈 어쩔 거야? 당장 내놔. 알고 보니 시모가 본인 집을 담보로 2억 정도를 줬고 동서는 수익률 보장은 당연히 되니까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한 거였죠. 그러면서 매달 300씩 드리겠다고 꼬시니 시모는 좋다고 넘어간 거였고요. 그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네가 이걸 날려먹어? 내놔, 내 돈 내놔.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니까 동서가 시모를 힘으로 밀쳤어요. 시모는 넘어져서 허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동서는 뻔뻔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웃기네 진짜. 돈요? 없어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식모처럼 살았던 세월은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저도 참고 참았어요. 꼴랑 2억? 저는 10년 정도를 이 집에서 썩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 독한 입 좀 보소. 내 돈 내놔 이거 사. 경찰에 신고해. 아파트가 떠나가라 시모는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엄마를 붙잡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재수씨, 진짜 엄마 돈 가져다가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말 좀 해봐요. 참나, 돈을 뜯긴 무슨 돈을 뜯어요. 이거 원래 내가 보상받아야 할 돈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당한 수모, 비교당하면서 버텨왔던 세월, 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고생한 거 다 알아요. 근데 남아있는 돈 있죠? 그래도 있는 거죠? 아니, 없다니까요. 웃기시네 정말.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듣고 실신을 해버렸고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이동을 했는데요. 참담하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시모는 울고 불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며 내 전 재산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고 남편은 난처해하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엄마, 왜 저런 데에다가 돈을 주고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시모는 자기 고집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뭐. 동서도 동서 나름대로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시댁 문제에 얽히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그 뒤로도 계속 시댁에 가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는데 이미 집 담보로 된 돈은 날려먹은 상황이라 집을 빼줘야 했는데요. 동서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아파트 들어가서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지. 돈은 조금 느려도 다시 벌면 되고. 그 집이 온전한 집이 맞을까도 싶네. 사기를 칠 거면 거기까지 쳤겠지. 일단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모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선의 집으로 갔어요. 이 밤중에 누구세요? 아, 혹시 여기 한서연 씨 집 아닌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에 계신 분은 누구냐고 했더니 임대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아예 모르는 사람 번호를 알려줬고 알고 보니 그 집은 동서도 새들어서 월세로 들어간 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바로 짐을 빼서 도망을 간 거죠. 서방님에게도 전화를 수십 통해도 받지를 않고 조카도 학교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행방을 감춰버렸대요. 시모는 그때 이후로 충격을 받아서 몸져 눕게 되었고 남편이 홀로 병수발을 들면서 어머니 건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뒤로 아가씨랑 통화를 하면서 듣게 된 내용이 글쎄 멀리 제주에 살고 있는 아가씨에게도 전화를 해서 투자할 생각이 없냐고 했대요. 네? 정말요? 그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연락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돈이 좀 있냐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죠 뭐. 그래서 보내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많은 돈은 못 주고 100 얼마 줬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한 달 뒤에 다시 준다고 하더니 먹고 간 것 같아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한테 그런 말을 했던 걸 보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도 혹해서 돈을 넣었으면 끔찍한 결말이었을 텐데 참 다행이죠. 시모는 대출금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서 집을 팔아서 고향으로 갔고 명절 때만 보고 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셔요? 건강하시죠?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희들이나 걱정하면 되지 뭐. 늙은이 걱정해서 뭐가 좋겠니?
한 번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이전처럼 기세등등하지도 않고 기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동서가 사준 명품 있잖아요. 그것도 다 가짜였대요. 그거라도 팔아서 돈 모아보자 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다 이미테이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을 완전히 가지고 논 거죠. 얼마나 당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한데 역시 촉이 안 좋은 사람과는 돈 거래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계기로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원한을 품게 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정말 가족 간에도 서로 나누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상황이 시어머니가 판 무덤 같기도 한데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조심하시고 갑작스러운 호의는 의심해 보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 중반이 넘은 서울에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 후에 겪은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금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척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마치 드라마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후엔 가족 간의 다양한 문제를 겪기 마련이겠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그 강도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로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아주버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걱정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야 아주버님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주버님은 굉장히 강압적이고 고집이 세신 분이었는데 그분과의 관계에서 종종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잘 참아내는 저를 보고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곤 했죠. 저는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의 회계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사내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남편도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때만 해도 팀이 달라서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회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근처에서 슬쩍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회사 동료 정도로 생각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커피를 사주면서 말문을 열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시작된 대화가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케팅팀에 있었고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 남편에게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참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본가 쪽에서 전화가 오면 데이트 중이든 어디서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엔 뭐가 급한가 싶어서 그냥 옆에서 받아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며 꼭 자리를 옮겨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화가 또 길어요. 최소 10분에서 심하면 30분 정도나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체 무슨 전화길래 저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극성이신가 싶었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는 스타일인가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주버님 전화였어요. 남편은 아주버님 전화만 받고 나면 얼굴이 잔뜩 찌푸려져 있고 진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부터 아주버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아주버님은 남편과 7살 차이가 나고 저랑은 10살 차이가 났어요. 당시 아주버님은 시아버지와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사실 저는 아주버님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아주버님 전화만 받고 오면 그렇게 힘들어하니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남편에게 아주버님에 대해 물어보게 됐어요. 자기는 왜 아주버님 전화를 그렇게 힘들게 받아? 사이가 좀 안 좋은 거야? 나도 언니가 있긴 하지만 자기만큼 어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우리가 어색하기보다는 조금 껄끄러운 게 있어서. 껄끄럽다니? 무슨 일이 있었어? 예전부터 내가 형이랑 얘기하면 뭔가 꽉 막힌 구석 같은 게 있어서 그래. 별건 아니야. 남편은 뭔가 답하기가 싫은 듯이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보다 싶었어요. 남편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죠. 집안일이고 개인사인 것 같아서 굳이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데이트 중에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왜 그냥 내 앞에서 받지 않아? 괜찮은데. 제가 물어봐도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 그럴 수 없어. 꼭 자리를 옮겨서 받아야 해. 카페에서 데이트를 할 때도 남편이 아주버님의 전화를 받으려고 카페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멀찍이서 남편이 아주버님과 통화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평소에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도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통화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길래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을성 있는 남편을 그 정도로 힘들게 할 정도니 아주버님이 정말 피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우리는 연애를 했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결혼을 앞두고 아주버님을 만나게 될 상황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남편을 그렇게 자주 힘들게 했던 분을 직접 만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만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불편한 마음을 애써 눌러가며 만나기로 했어요.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 셋이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원래는 남편과 저만 만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저를 한 번은 만나게 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셋이 만나는 자리가 성사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아주버님과의 관계도 애매하고 무엇보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잘 풀어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아주버님은 처음부터 아주 밝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아, 재수씨, 안녕하세요. 형식이가 자주 이야기를 해서 얼굴이 익숙하네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도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았죠. 아주버님은 인사를 건네자마자 바로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재수씨 어디서 일해요? 월급은 얼마 정도 받으세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초면에 만난 사람에게 월급을 묻다니. 그게 보통 예의는 아니잖아요?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대답했죠. 아, 저 형식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해요. 회계팀이에요. 월급은 초면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네요.
그런데도 아주버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웃으면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유,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뭐 그런 것도 가족끼리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수 씨, 결혼하면 직장 그만둘 생각은 있으세요? 이 질문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지? 왜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얘기를 꺼내시는 걸까?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건 왜 물으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여자들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직장 못 다니잖아요. 애는 엄마 손으로 키워야지. 시트한테 맡길 생각은 아니시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까지 왜 갑자기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참지 않고 바로 대꾸했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직장을 그만두는 건 제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며 웃더군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보네. 형식이가 고생 좀 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한숨을 쉬면서 저를 말리려는 눈짓을 주더라고요. 그 눈빛이 오늘만 좀 참아줘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죠. 남편이 괜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상황을 얼버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말이죠. 정말 불편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아주버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때까지 참고 있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아주버님은 왜 초면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월급을 묻질 않나,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라는 둥,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둥. 너무 무례하잖아. 정말 불쾌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버님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미안해 정말. 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알았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솔직히 내가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니까 자주 뵙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남편도 저처럼 아주버님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눈치였어요. 그저 사과만 반복했죠. 저는 남편이 미안해하는 게 느껴져서 더 이상 추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일이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서 큰 숙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태도로 우리 관계에 개입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저와의 대화에서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고 제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 알았다. 내가 좀 실수했나 보네 하고 말끝을 흐르더래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별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아주버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남편도 자주 그 상황을 미안해했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상견례 날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양가 부모님들과 형님, 아주버님까지 모두 마주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주버님과 시아버님 얼굴이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도 둘 다 비슷해 보였어요. 두 분 다 덩치가 크고 호탕한 느낌이랄까요? 말투도 시원시원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꽤 비슷했어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약간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조금 거친 면이 있는 분인데 혹시 시아버님도 그럴까? 예의 없으신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괜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 자리를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자리를 지켰어요. 형님과 시어머님도 보니 둘이 참 비슷해 보였어요. 두 분 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형님은 처음에 만났을 때도 느꼈지만 시어머님도 순종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 집안은 참 재밌네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보통 결혼한 부부를 보면 비슷한 면이 있어서 서로 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귈 때면 성격이나 관심사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은 대쪽같이 반대되는 성격의 사람들이 다들 맺어지셨다는 걸 보면서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정말 반대되는 성향에 끌리긴 하나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시아버님께서 저희 커플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주버님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셨어요. 아주버님은 처음부터 쭉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경제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형식이랑 1년을 만났다고.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버님과 어머님이랑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끼어들면서 뜬금없이 저에게 묻더군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돈 같은 건 제대로 적금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그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또 펀드 쪽으로 잘 알고 있어서요. 나중에 돈 맡기거나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꼭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아무리 회계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실전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어요. 너무 뜬금없었고 거기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라서 어이가 없었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었어요. 더군다나 시아버지는 장남이 말하는데도 딱히 제지하지 않으시고 시어머님이나 형님은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어쩐지 아주버님이 이 집안을 다 갖고 논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참을 수만은 없겠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을 꺼냈어요. 저도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고 대학도 관련 전공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금융이나 경제적으로는 꽤 잘 알고 있어요. 따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딱딱하게 구신다. 저번에 따로 만났을 때도 그렇고. 난 재수 씨랑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재수 씨는 벽을 치려는 느낌이 드네. 나만 그런 거 느끼나? 이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이신 것 같아요. 저도 아주버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다만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차리는 것뿐이에요. 이거 참. 그러면 나는 예의를 안 차린단 소린가? 내가 이런 소리는 처음 듣네. 아무튼 나한테 제일 큰 신뢰는 돈이니까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라고. 내가 돈 100만 원만 맡겨도 1000만 원으로 만들어줄게요. 어?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이미 눈치가 보였던 거죠. 형,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저 사람도 불편해하잖아. 어쭈, 너 많이 컸다. 형이 이야기하는데 감히 동생이 끼어들어? 남편이 형과 싸우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순간 시아버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두 형제를 보며 말없이 계시다가 저를 향해 정중하게 사과하셨어요.
둘 다 조용히 하거라. 우리 작은 며느리 처음엔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 많았다. 네가 본 것처럼 우리 집이 조금 시끄럽다. 네가 깊은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시아버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니 참 감사하고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너무 정중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만 사과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사과해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의 덕분에 깔끔하게 자리가 마무리되었어요. 오히려 아주버님만 어이없다는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기분이 상했는지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어요. 그리고는 따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며 제가 예약했던 찻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찻집에서는 아주버님 없이 정말 훈훈한 덕담이 오가더라고요. 조금 신기했던 건 아주버님이 자리를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없으니 형님이 훨씬 더 편해 보였어요. 그리고 형님도 저와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용하시긴 했지만 그 속에서 배려심이 느껴졌고 오히려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건장해 보이던 아버님이 저희 결혼 후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술을 좋아하시던 시아버지는 간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안 그래도 일주일에 2-3번은 술을 드시길래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차였죠. 워낙 성격이 호탕하시고 친구분들도 많으셔서 술 약속이 많으셨던 편이긴 해요. 하지만 고주망태로 취하진 않으시고 딱 기분 좋을 만큼만 드시는 편이었죠. 저나 남편에게도 결혼 후 술 취해서 실수하신 적은 없으셨고요. 하지만 간암 판정은 상상도 못하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 간암 3기 판정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척이나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병원에서도 생존율이 고작 15%라며 본격적으로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 결혼 후 소식이 없던 아주버님이 대뜸 저에게 병간호를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야근이 잦았고 아이도 있던 터라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병간호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이때 제게 며느리 돌이 얘기를 처음 꺼내셨어요. 재수 씨는 그러고도 며느리예요? 우리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며느리 도리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주버님의 눈을 보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네, 아주버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며느리 도리를 아주버님이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조카가 며느리 데려오면 그 며느리한테 말씀하세요. 참나, 내가 꼰대인가? 요즘 나이 어린 사람들은 다 이 모양이야? 어떻게 예의범절도 몰라? 어이가 없어서. 지금 내가 뭐 나조차고 이래? 우리 아빠랑 사이가 평소에 얼마나 안 좋았으면 입원하셨다는 소리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렇게 말해? 그러고도 재수 씨가 며느리야? 제가 일 때문에 병간호를 못하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씀은 듣기 힘드네요. 결혼 후에 제가 아버님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제가 철물점에 몇 번을 다녔는데 오히려 철물점을 운영하신다는 아주버님 얼굴을 보기가 어렵던데요? 아주버님이야말로 아버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정말 아버지로 생각하셨던 거라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도 아버님을 찾아 뵈셨어야죠. 재수 씨, 지금 나한테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재수 씨가 잘못한 상황인데 소리만 지른다고 나아지나? 예전에 결혼 전부터 싹수가 놀았더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
나야 뭐 사업 쪽으로 더 알아봐서 철물 좀 크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던 거였는데 여자들은 집안 돌보느라 그런 건 잘 모르지. 재수 씨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남자들 세계는 여자가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화만 내며 가셨어요. 이때 아주버님이랑 처음으로 틀어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 아내인 형님은 앞서 말했듯 무척이나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나서서 저랑 남편에게 이것저것 말해도 형님은 옆에서 그림자처럼 있을 정도였거든요. 아주버님이 저랑 남편에게 실례를 끼치면 형님이 몰래 사과하거나 따로 상품권을 주면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는 고마운 분이셨어요. 사실 형님이 그렇게라도 안 하셨으면 아주버님 전화도 대놓고 무시했을 것 같은데 자기 남편이 말은 참 안 좋게 하지만 속은 여린 사람이라며 형님이 늘 쉴드를 쳐주셔서 이렇게라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결국 병실에서 2년을 고생하시던 시아버지는 간암 3기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집안 어른 행세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혼자 계신 어머님이 생각나서 시댁에 도착해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아무것도 안 도우면서 제 옆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재수 씨 얼굴 보기 참 힘드네. 제사라도 부활시켜서 가족끼리 자주 만날 구실을 만들든지 해야겠어. 그러면서 실실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가장 가까웠던 건 저희 부부였다고 저는 자부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저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특이할 정도로 어른 행세를 하셨어요. 그분은 뭔가 늘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셨고 시어머니를 챙기는 모습도 눈에 띄게 자주 보였어요. 참 저런 모습도 있긴 있구나 싶었죠. 그분이 어머님을 잘 챙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 방식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행동이 다소 과하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사실 저는 생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뭘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고민은 늘 생신 때마다 하는 거지만 그때마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생신 전날 갑자기 아주버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엄마 이번 생신은 재수 씨 사정도 있으니까 집에서 하지 말고 밖에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주버님께서 제사 부활시키자라며 집안 행사는 앞으로 무조건 집에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때도 좀 의아했지만 이분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을 되물어 볼 수밖에 없었죠. 네? 저번에 제사 부활시키자고 생신 같은 행사는 무조건 집에서 하자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웃으시면서 답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사람이 왜 그렇게 빽빽해요? 그때 말한 제사 이야기는 그냥 농담이었어요. 순간 농담이었다고? 그럼 그때 그렇게 심각하게 말한 게 농담이었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계속 들을 수밖에 없었죠. 이번엔 우리 엄마 생신인데 밖에서 제대로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좋은 데서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듣고 보니 반가운 말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려면 준비하는 게 정말 번거롭거든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치울 것도 많고요. 그래서 속으론 이게 오히려 나한테 편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봐둔 식당이 있는데 내가 좀 바빠서 재수 씨가 예약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남겨드릴게요. 문자로 받은 번호로 식당에 연락을 해보니 그곳은 고급 호텔 식당이었어요. 처음엔 호텔 식당에서 어머님 생신을? 하고 놀랐죠. 고급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 이 정도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의를 해보니 1인당 20만 원이고 아주버님네 식구들 4명, 시어머니, 저희 부부와 아이들 2명까지 총 9명이었죠. 계산을 해보니 총 금액이 180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너무 큰 돈 아닌가 싶었거든요. 일단 9명 예약을 마치고 나서 아주버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아주버님, 예약은 마쳤어요. 1인당 20만 원짜리 메뉴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또 뭔가 요구하시더라고요. 에이, 재수 씨 센스가 좀 없네. 우리 엄마 생신인데 이왕이면 제일 좋은 메뉴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25만 원짜리로 다시 예약해줘요. 그리고 샴페인이랑 케이크도 주문하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뭐? 25만 원짜리? 샴페인에 케이크까지? 이렇게 되면 금액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주버님, 이렇게 되면 200만 원이 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한숨을 푹 쉬며 답하시더라고요. 재수 씨는 우리 엄마 생신에 돈이 아까워요? 난 우리 가족한테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운데 재수 씨는 아까운가 보네요. 아무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이쯤 되니 저도 아주버님이 진짜 이 모든 걸 책임지겠구나 싶어서 그냥 다시 25만 원짜리로 예약을 변경했어요. 그렇게 총 2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예약을 마쳤죠.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고 어머님께서는 처음 받아보는 그런 화려한 생일 축하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다 준비했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은근히 부담스러워 보이셨어요. 원래도 검소하신 분이라 이런 큰 행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에는 그냥 약소하게 하자. 그러나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는 또 웃으시면서 큰 소리로 말하셨어요. 에이, 엄마. 이제 엄마 혼자 계시잖아. 오히려 더 화려하고 크게 해야 엄마 기가 살지. 엄마가 누구 엄만데. 그렇게 떠들썩하게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조용히 아이들을 챙기며 식사만 했어요.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뭐랄까,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식사 중간에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떴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입구에서 아주버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식사 끝나기 전에 계산을 미리 하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재수 씨 가방 들어드릴 테니 같이 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함께 계산대로 갔더니 계산 금액이 243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243만 원? 와, 이거 정말 너무 비싼데?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런데 일단은 아주버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반 하실 건가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갑자기 정색하며 저를 보시더니 뭐? 재수 씨가 예약했잖아요. 이런 건 예약하는 사람이 내는 게 맞지 않아요? 사회생활 너무 안 한 티 난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죠.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아주버님께 정중하게 말했어요. 무슨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저 혼자 계산해요. 아주버님이 다 원하시는 대로 한 거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반반으로 생각했죠. 그 말을 듣고 아주버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골치 아픈 사람을 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재수씨, 결혼 생활 편하게 하려면 좀 써요. 내가 이 집안 어른인데 내 앞에서 이렇게 대들 거예요? 나 지갑도 안 가져왔으니 알아서 해봐요 좀. 결국 아주버님은 그냥 가버리셨고 제가 240만 원을 결제하고 나왔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복잡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너무 황당했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저녁에 불러서 갔어요. 식사 준비를 해야 하나 여쭈어 봤더니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님께서 본인 생일날 돈을 누가 냈냐고 물으셨어요. 아주버님은 웃으면서 걱정 마시라고 자식들이 알아서 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 싶었죠. 조용히 제 가방에서 그날 결제한 영수증을 꺼내어 어머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그날 제가 카드로 결제했고 아주버님께 따로 받은 건 없었어요. 같이 결제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지갑도 안 가져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아주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님께 전화를 하려고 했다며 급하게 변명하셨지만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뒤 어머님께서 갑자기 가족 모두를 불러 모으셨어요. 평소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어서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남편도 어머니가 갑자기 왜 그러시지 하며 궁금해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특별한 일이 있나 싶었어요. 얼마 전 어머님 생신잔치를 무사히 마쳤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감사 인사를 하시려나 생각했죠. 어머님께서 전화로 지난번 생일잔치 너무 고맙다.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해보니 뭔가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평소와는 달랐거든요. 주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보통 어머님은 집안을 밝게 해놓으시는 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어두웠죠.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 하고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시댁에 올 때마다 느끼던 그 편안한 느낌이 아니라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네 가족도 이미 와서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소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늦게 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주버님은 표정을 찡그리면서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휴, 또 이러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늘 남편이나 저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정말 불편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슬그머니 제 앞으로 서서 아주버님의 시선을 막아주려는 듯 행동했어요. 남편이 그러는 걸 보니 조금은 고마웠어요. 남편도 아주버님의 불편한 기운을 느끼고 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저를 말없이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침묵이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에는 말씀도 많으시고 활발하게 행동하시는 편인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하셨어요. 그래서 더 불안해졌죠. 뭔가 큰일이 있나? 아니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봉투 하나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저는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봉투는 뭐지? 갑자기 봉투를 왜 주시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이거 너희 시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 그 양반이 떠나기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 자기 떠나고 내 첫 생일이 돌아왔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고 말이다. 제일 잘한 녀석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시아버님 얘기까지 나오니까 더 긴장되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꽤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묘했어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볼 때 손이 계속 떨렸어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잡고 침착하려고 했죠.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시아버님이 소유하셨던 상가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죠. 이게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너무 큰 것이어서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 상가는 지금 6억 정도 할 거다. 명의 이전하는 세금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듣자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묘하게 변했어요. 아주버님의 얼굴이 갑자기 확 달아오르더니 정말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이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라 저도 순간 당황했죠. 그분이 평소에 다소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엄마! 이걸 동생네한테 주면 어떡해! 장남인 나한테 줘야지! 그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보였어요. 그 눈빛은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걸 담고 있었죠. 저도 그 상황에서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이건 형식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 며느리한테 주는 거다. 그날 생일날 결제할 때 며느리가 다 내는 걸 내가 흘끗 보았는데 진짜로 며느리가 냈구나. 그럼 며느리 몫이지. 네 몫이 어디 있느냐? 어머님의 말씀에 아주버님은 더 크게 반발했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그저 억울해 보일 뿐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엄마 자식은 내가 아니냐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불편했어요. 아주버님의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어머님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내가 뭔가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 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대단하지 않니? 너희 장모님한테는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어머님의 말에 아주버님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뭔가 더 말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어머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가볍게 무시하듯 다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시며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가, 직장 다니면서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재수 씨 노릇은 하지 말아라. 집안 어른은 내가 하마.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동안 아주버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항상 묵묵히 저희를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버님의 행동도 제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왔는지도 다 아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남편에게서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죠. 아주버님이 한동안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에서 큰 돈을, 무려 1억을 날렸다는 이야기를 남편이 전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아주버님은 항상 돈 걱정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동안에도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남편이 더 이야기해 주길 아주버님이 한 건물 계약을 하고 일주일 뒤에 계약한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듣고 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래서 그때 상가를 두고 그렇게 화를 내셨던 거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그래도 저에게 상가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아주버님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상가 문제 때문에 가족들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러고는 역시나 아주버님이 저를 따로 찾아왔어요. 전화를 하더니 급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아주버님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 찼어요.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던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상황이 자꾸 생각났던 걸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다짜고짜 저에게 상가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재수 씨가 받을 건 아니잖아. 이건 내 거라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순간 울컥할 뻔했어요. 저도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저는 어머님 생각하면서 단 한 번도 상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어머님께 잘하는 이유가 상가 때문이었다니,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다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제 말이 끝나자 아주버님의 얼굴이 더 붉어지며 뭔가 더 말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충분히 말했고 더 이야기해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괜히 감정 싸움만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딱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서 들었는데 아주버님이 그날 이후 집안 재산 문제로 불평하며 형님에게 화풀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원래도 아주버님과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더 큰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큰 소리치고 왜 자기는 재산을 받지 못했느냐며 계속 따졌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그런 남편의 태도에 지쳐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그 후 아주버님은 이혼 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한때는 장남으로서 집안의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가셨던 분이셨죠.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혼 후 아주버님은 집을 나가 따로 지내기 시작하셨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돈이 없어서 월세방에서 생활하고 계셨다고 해요. 한 번은 남편이 아주버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주버님의 근황을 전해줬는데 솔직히 좀 안쓰럽더라고요. 작은 원룸에서 가구도 제대로 없이 혼자 지내고 계셨다더군요. 남편이 말하길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이 많이 쌓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이건 자업자득이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싶었고 그동안의 갈등과는 별개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국 상가는 제 단독 명의로 바꾸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남편과 공동 명의로 하지 말고 제 이름으로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님께서 너희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네 이름으로만 해라 라고 하시며 권유하셨고 저는 그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상가는 제 이름으로 이전됐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어요. 상가 명의 문제 이후로 저는 어머님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남편 없이도 혼자 어머님을 찾아뵙곤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어머님과 단 둘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어머님은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도 어머님께 더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한편 아주버님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이혼 이후로 아주버님은 시댁에 잘 오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어머님도 아주버님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아주버님은 오랜만에 시댁에 오셔도 전처럼 큰 소리치거나 뭔가 요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눈치 보며 식사를 하시고 금방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니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주 고맙다는 말을 해요.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너무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해줄 때마다 저는 내가 이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름 잘 해내고 있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남편의 그런 감사 인사는 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